안녕하세요. PC앤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할못이라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과정에서 노출된 돌아올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이 경선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자마자 미 증시가 다시 급반등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썰 하나 풀고 가야죠. 자, 늘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먼저 드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제가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풍족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죠. 자, 일전 영상에서 이 재무제표 행간을 읽어라 서평 이벤트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당첨자 명단이고요. 메일 주소 적어주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책을 이미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책이 집에 도착하시면 일주일 내에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죠. 간단한 서평 미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판사에서 열심히 연락을 돌려서 다음 도서 선물 이벤트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자, 길벗 출판사에서 감사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다음 영상에서 도서 홍보와 서평 이벤트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판매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이벤트를 해주실 기업 및 개인 사업자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미친듯이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님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뭐라도 하나 실질적인 도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 영상 시작 부분에 이렇게 이벤트 관련 썰을 풀어드리는 거니까요. 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미 증시 하락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버블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증시 하락,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오겠죠. 이때 버블의 붕괴는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쩌다 이 사건이 노출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3일 미 연준 의장 파월이 또다시 실수를 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미 연준이 긴급 성명을 하고 적절히 행동하겠다 이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3월에 미 연준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또는 국채 매입 등의 이런 부양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3일에 바로 곧바로 0.5%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자, 그림 보시면 우선 빠르게 금리 인하를 결정한 미연준 홈페이지의 성명서 내용,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성명서 내용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파월 형이 기자회견에서 말실수를 하죠. 자, 기자들이 금리 인하 외에 이제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자, 금리 인하 소식에 반등하던 미국 증시가 기자회견 이후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연준이 추가 부양책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레포 시장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말라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 단기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이 단기 금융시장인 이 레포 시장 참여 기업들의 버블 문제가 터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회사채 부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레포 시장의 버블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이 레포는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보험, 증권, 은행,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이런 금융사들이 이 단기에 사용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MBS, 모기지 채권 증권이죠. 이것들을 담보로 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단기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돈을 주로 빌리죠. 자, 이렇게 레포 시장은 이 국채 및 모기지 채권 등을 담보로 하고 1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단기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수준 또는 그것보다 약간 더 높게 저금리로 자금을 이렇게 빌릴 수 있습니다.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고금리로 돈을 굴리는 금융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사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리츠인 AGNC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주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고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인데요. 자,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은행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담보대출 채권 증서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증서를 이 다른 금융사에게 은행이 팔 수 있도록 이 중간에서 뭐 보증도 서주고 이렇게 증권화를 하는 기관이 뭐 미국의 페니맥, 프레디맥 등의 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매매 가능하도록 증권화된 것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그 유명한 바로 MBS, 즉 모기지 증권이죠. 2007년 금융위기가 바로 이 MBS 부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참고로 이 금융위기 발생 및 이 MBS 그리고 CDO 관련해서 예전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AGNC라는 이 회사는 레포 시장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MBS를 구입을 하고 금리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쉬운데요. 자, 금융사들 간의 이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레포 시장의 대출 금리가 연 1.5%로 돈을 짧게 빌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MBS,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증권의 경우에는 뭐 20년, 30년 장기로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 대출자의 신용까지 금리 산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연 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로 레포 시장에서 1.5% 금리로 이렇게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 MBS를 매수를 하게 되면 연 5%의 이자를 받죠. 그러면 이 AGNC라는 회사는 연 3.5%의 그 차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경우 대출을 최대한 많이 땡겨서 이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이익률이 극대화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 AGNC의 경우 이 부채를 통해서 자본의 10배의 레버리지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AGNC의 총 자산은 1130억 달러이고요. 이 중에 1020억 달러가 부채고 자본은 110억 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서 이 MBS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 총 부채 1020억 중에서 868억 달러가 바로 이 레포 시장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이죠. 대충 이런 기업들의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레포 시장에서 저금리로 돈을 땡긴 다음에 MBS를 매수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보는 이런 구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 2019년 9월 1일물 레포가 7%까지 치솟았던 것을 지금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 레포 시장에서 주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현금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등의 이 충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예상이 될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이 현금을 손에 쥐고 있겠죠. 이때 대출을 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대출을 해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포 금리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앞서 설명드린 이 AGNC 같은 기업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단순하게 계산해서 1000억 달러를 연 1.5%의 대출을 받는 거죠. 레포 시장에서. 그래서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MBS를 그 돈으로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때 돈 빌리는 레포 금리가 한 방에 7%로 올라버리면 빌린 돈 1000억 달러에 대해서 연 2% 손실인 20억 달러의 손실이 매번 발생을 하겠죠. 자, 7% 라도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자기들도 돈을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아예 빌릴 수조차 없게 된다면 이 AGNC라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고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미국 레포 시장에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약 4조 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 금액 중에서 이 AGNC와 유사한 사업 구조로 돈놀이를 하는 이런 헤지펀드, 사모펀드, 증권, 보험 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조사도 안 된다고 해요. 자,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역시나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부채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의 뭐 20배 이상도 대출을 받아서 돈놀이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만약 지난해 9월처럼 이렇게 레포 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해서 금리가 치솟고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채 버블이 붕괴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연준은 지난 9월에 레포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자 긴급 자금을 조달해서 레포 시장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의 이 신용 경색을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듣고 났더니 연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준이 만약에 개입을 안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미연준의 기준금리 통제력을 상실하는 위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미연준의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가 은행 간에 단기로 서로 돈을 빌리는 금리죠. 그리고 미연준 FOMC를 통해서 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화 정책을 관리하고 이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미연준이 아닌 이 레포 시장,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끼리의 이 단기 대출 시장인 레포 금리가 미연준 금리와 다르게 막 급등락을 반복하고 훨씬 더 높게 형성되고 막 이런다면 사실상 연준의 금리 통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헤지펀드, 사모펀드, 증권, 보험 등은 이 레포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대출을 땡겨서 레포 시장에서 단기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을 장기 금리로 뭐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MBS 증권을 매입해서 이 중간 마진을 먹는 사업에 열을 올려왔고요.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서 몇 조 달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난 3일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나 인하를 하고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외에 추가적인 뭐 단기 시장의 부양 조치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소리를 하자마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 레포 시장에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연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미연준이 레포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 공급을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은행의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면 연준 레포 시장에서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겠다 밝힌 상태인데요. 자, 우선 그림과 같이 레포 시장 자금 공급을 줄여오다가 지난 3일에는 위기로 인해서 레포 공급을 크게 늘렸죠. 다만 오버나잇 1일물의 레포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반면에 만기 14일물의 레포에 대해서는 이 700억 달러 요청 중에서 200억 달러 자금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연준 우선 이 14일물 등의 대상으로 레포 공급을 중단하고 1일물에서만 공급을 하다가 결국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레포 시장의 자금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연준이 개입을 해도 이게 일시적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바로 그게 금융위기인데요. 이렇게 레포 금리를 보다가 레포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연준이 그때 개입을 했는데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주식형 자산의 매도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제가 레포 금리와 이 연준 개입 여부 등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레포 시장에 이렇게 발작이 올 정도 또는 연준이 추가적인 이 자금 공급을 안 해서 시장에 돈이 마르게 될 때 또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미국 회사채 시장의 이 버블 붕괴입니다. 자,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고 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고 싶어 합니다. 이 채권의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 AAA 등급부터 D등급으로 구분이 되고요. 트리플 B 마이너스 등급 이상의 채권을 투자 등급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BB에서 C 등급까지 채권을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투기 등급의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도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좋았을 때 기업의 부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기 등급 채권, 그러니까 트리플 B 이하의 채권에 투자해서 높은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자,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려워질 때입니다. 바로 회사채 시장의 버블 문제가 바로 이 트리플 B 이하 투기 등급의 회사채 시장에 자금이 꽤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경기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질 때입니다. 자, 그림은 투기 등급 채권 금리에서 이 국채 금리를 뺀 값인 붉은 선,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고요. 그리고 BBB 등급 채권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인 이 푸른색 선이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자, 2001년 IT 버블, 2007년 금융위기, 2012년에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2016년에 중국발 부채 위기 및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등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가 발생할 때마다 자, 이 스프레드 값이 확 치솟죠. 자, 이유는 BBB 등급 이하 채권들은 경기가 둔화되면 언제 투자자들이 돈을 떼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채권을 팝니다. 자, 채권의 매도자가 많을수록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죠. 자, 그래서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BBB 등급 이하 채권의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만큼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자, 근데 반대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죠. 자, 이런 원리 때문에 경제위기 및 경기 둔화가 시작될 거다 아니면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BBB 등급 이하의 채권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인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나 이번 사태로 이 지표의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도 이 두 가지 스프레드 모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죠.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영화 빅숏을 보셨나요? 실제 주인공은 스티브 아이즈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금융위기 직전에 이 MBS 붕괴를 미리 알아차리고 자, CDS 프리미엄 등의 하락 베팅에서 큰 돈을 벌어들인 인물로 유명하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뉴스 제목과 같이 2019년 인터뷰에서 스티브 아이즈먼이라는 이 사람이 BBB 등급 이하 채권들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만약 경기가 어려워지고 회사채 시장에 자금 조달이 힘든 환경이 펼쳐지면 예전과 같은 경제 위기도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BBB 등급 이하의 이런 채권,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문제가 커진다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버리지론입니다. 자, 이 레버리지론이 뭐냐면 트리플 B- 등급 이하 이 투기 등급의 기업들의 자산, 그러니까 기계 설비라든가 토지 아니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 담보 대출을 하는 채권입니다. 이 레버리지론의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변동금리로 이자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더 주기 때문에 투자의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에 또 기업의 자산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높다,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이런 이점 때문에 자, 그림과 같이 레버리지론 발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또 레버리지론을 한 대 묶게 되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연기금이나 은행 등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하기 쉽도록 한 상품이 바로 CLO라고 하는데요. CLO의 발행 규모도 현재까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를 해서 투자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에 돈을 싸들고 와서 투자금을 받아라,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채권자 보호가 미흡한 커버넌트 라이트 레버리지론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초 기업이 이 100억을 대출받는데 기계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대출받은 100억을 가지고 열심히 설비 투자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주주 배당 주는데 쓰고요. 직원들 인센티브 주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 기업은 계속 대출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론 투자자들이 이 100억을 빌려준 100억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이 기계 설비가 담보긴 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또 노후화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평가액이 5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돈 50억을 회사에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대출이 너무 많고 부실이 너무 많아서 회수를 100억 빌려주고 50억밖에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레버리지론,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 재무구조를 유지해라, 아니면 추가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라 등 채권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돈을 싸들고 기업들에서 돈을 빌려라 이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채권자 보호 규정이 없는 커버넌트 라이트 레버리지론이 지금까지 발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에서 레버리지 바이아웃이 성행하면서 이 차입금 부풀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자, 이것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미국에서는 이 세금 이점 때문에 자, 이 LBO라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는 이 차입 인수 합병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 제가 현금이 있는 게 아닌데도 이 매수를 당하는 기업 있죠. 이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인수 대금을 납입하는 겁니다. 자, 이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이 인수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실질 자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규모에 연동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살짝만 건드리면 이익이 급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익 부풀리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 또한 레버리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부실이 분명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는 이 레버리지론의 발행이 급속도로 증가해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묶어서 신용도를 높여서 또 재판매하는 CLO의 발행도 크게 급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뭐 레버리지론도 부도가 나고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파생된 CLO도 뭐 이중으로 파산하고 이런 문제가 역시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유동성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 레버리지론을 발행한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운 회사채를 이렇게 발행해서 기존에 받았던 이 부채를 갚습니다. 이걸 차환 발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환 발행이 안 되죠, 일단은. 그리고 부실한 레버리지론 같은 경우에는 연쇄 부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이 진짜 문제다 지적하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뭐 완전히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실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뭐 세부적으로 전부 낱낱이 밝힌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오히려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환경이 펼쳐질 경우에 이 레포 시장보다 오히려 회사채 시장의 버블 붕괴가 경제 위기를 유발하는 데도 크게 작용한다, 뭐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이런 회사채 시장의 부실은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할 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죠.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급등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식형 자산의 매도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일에 연준의 0.5%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단기금융시장에 뭐 공급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뭐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전날인 4일에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그날 뭐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되는 것도 있고, 자, 조 바이든이 경선 결과 10개 주에서 승리하면서 512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것이 더 원인이 됐죠. 자, 다들 아시는 대로 샌더스는 반시장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법인세를 35%로 인상하고 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행하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이런 대형 기업을 규제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펼치고 있죠. 반면에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 샌더스보다는 좀 더 친시장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렇게 부상함에 따라 IT 및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최근 하락하는 것은 뭐 앞서 설명드린 다른 이유도 있지만 뭐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그동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증시가 하락했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 상승하는 거 봐라.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도 다시 오르니까 이렇게 주식시장 상승한다. 결국엔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증시의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및 뭐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향후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상승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미 연준은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또 높고요. 자, 그리고 미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 및 레포 시장 개입을 하는 것 또한 레포 시장에서 만약에 발작이 일어나면 연준이 개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채 시장의 이 유동성 문제 또한 뭐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뭐 할드 스프레드의 지금 상승률로만으로 볼 때 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경선에서 이 반시장적인 버니 샌더스보다 좀 더 시장적인 조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역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더욱 심하게 퍼지느냐, 뭐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점진적으로 사그라드느냐,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증시의 조정은 있겠지만 뭐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존 전망을 흔들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전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